우리가 매일 숨쉬듯 부르는 이름, 대한민국. 하지만 정작 이 네 글자가 가진 진짜 무게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이 그저 우리나라 이름이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이름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의 피땀 섞인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이 무너지고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선언이 시작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는 우리에게 공기처럼 익숙합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목청껏 외치기도 하고 여권을 내밀 때나 공문서를 쓸 때도 늘 마주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큰 한민족의 나라 혹은 우리 민족의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 깊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공식 이름이라고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묵직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 4개를 합쳐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화한 그리고 민과 국이라는 글자가 각각 어떤 역사적 풍랑을 견디며 이 자리에 왔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한자 그대로 풀이해서 위대한 한민족의 나라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선조의 결단과 눈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하나의 거대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 무관심했던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탄생하기 전까지 우리 땅은 수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왕의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거나 세금을 내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하늘이 뒤집히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단순히 나라를 부르는 명칭을 넘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단순히 예쁜 이름을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네 글자 안에 다시는 왕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국민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새겨 넣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버리고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다소 생소하고 긴 이름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조선은 왕실의 역사와 유교적 질서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식민지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우리 선조들이 끝까지 이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곧 독립된 민주국가를 향한 설계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이 짧은 이름 속에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총칼 앞에서도 이 이름을 부르며 버텼습니다. 이름 하나가 주는 힘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부르던 이름을 멈추고 그 속에 담긴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이름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의 단어가 되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화석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때마다 100년 전 그날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 숨겨진 시대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글자가 바로 한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글자를 크다 혹은 하나라는 뜻으로 가볍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글자 안에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뿌리 내리며 만들어온 거대한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단순히 크기가 크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선
아주 특별한 정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역사책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마한과 진한 그리고 변한을 말합니다. 고대 광활한 한반도 남쪽 땅에는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커다란 틀 안에서 자신들을 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의 한이 지금처럼 하나의 민족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한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친척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이 모여 하나의 힘을 만드는 정치적인 연합체를 의미했습니다. 즉,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름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서 강해지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을 부를 때 이 한이라는 글자를 유독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반도 남쪽에 살던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거대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말은 곧 연합된 사람들 혹은 함께하는 무리라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한이라는 발음이 고대 언어에서 우두머리나 지도자를 뜻하는 말에서 왔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리를 이끄는 당당한 존재라는 자부심이 섞여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한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지역을 일컫는 말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가 각축을 벌이던 시절에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만의 후예라는 의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도 이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민족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완성된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한이 시간이 지나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을 뜻하는 말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단순히 피를 나눈 집단을 넘어 공통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단단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근대에 이르러 이 한이라는 글자는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과 주변국의 압박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 다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고대의 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일부도 아니고 일본의 속국도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연합체를 구성해온 위대한 한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속의 한은 단순히 글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자존심과 단결력을 상징합니다. 외세의 침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뭉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한이라는 글자 속에 녹아있는 연합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커다란 하나로 묶인 강인한 공동체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결국 한이라는 단어의 진짜 정체는 크다나 하나라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더 큰 세상을 만들어가는 화합의 정신이며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우리 민족의 질긴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한이라는 글자 속에는 이처럼 깊고 넓은 조상들의 지혜와 의지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정체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대한 민족이라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가꾸어 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대한이라는 말은 조선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1897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 이름의 진짜 시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었고 나라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종 황제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선포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정치적 계산과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던 명칭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로부터 국호를 승인받고 그 체제 안에서 평화를 유지해온 세월이 수백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당한 자주 국가임을 만천에 알려야 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경운궁으로 돌아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새로운 나라의 이름으로 정해진 것이 바로 대한입니다. 왜 하필 대한이었을까요? 당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국호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고종 황제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삼한에서 찾았습니다. 마한과 진한 그리고 변한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통합의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이라는 글자 앞에 붙은 대라는 글자 역시 매우 상징적입니다. 단순히 영토가 넓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이나 대청제국처럼 우리나라도 그들의 못지않은 위상과 권위를 가진 위대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글자 하나에 집약시킨 것입니다. 즉, 대한은 사만 전체를 계승한 위대한 제국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가진 역사적 정통성을 하나로 묶어내는 아주 영리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이 왕조의 가문을 강조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대한은 우리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역사적 맥락을 하나로 통합하는 더 넓은 개념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국호를 바꾸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근대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무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전기와 전화를 도입하고 철도를 놓으며 학교를 세우는 등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낸 메시지도 분명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맺고 외교관을 파견하면서 우리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당시 청나라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단절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대한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브랜드와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한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비로소 자신들이 세계 무대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나라의 격이 올라갔고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권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한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잃은 뒤에도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을 조선 사람이라 부르기보다 대한 사람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독립과 자주의 정신이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절을 견디게 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호 변경은 단순한 글자의 바뀜이 아니라 국가의 체질을 바꾸려는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때 그 앞에 두 글자인 대한은 바로 이 1897년에 뜨거웠던 선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가장 당당하게 외쳤던 이름이 바로 대한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부르는 국호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왕실의 소유물도 아니고 특정 권력자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고심 끝에 만들어낸 자존감의 결정체였습니다. 대한이라는 이름이 있었기에 우리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뒷부분을 장식하는 민국이라는 두 글자는 사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한이 우리 민족의 뿌리와 자부심을 상징했다면 민국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세상을 뒤흔들 만큼 혁명적인 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국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국민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리퍼블릭, 즉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주인은 언제나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왕의 것이었고 백성은 왕을 받들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는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 하나를 바꾼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뒤집기였습니다. 이 민국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1919년 3.1 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민국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나 대한제국이라는 이름 뒤에는 늘 왕실의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국은 달랐습니다. 민이라는 글자 하나에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왕조 국가의 역사를 끝내고 현대적인 국민 국가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문턱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인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제국이었고 중국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이 민국이라는 국호를 선택한 것은 매우 앞서 나간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신하가 아니라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민이라는 자각이 이 이름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국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해 던진 민주공화제의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국민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전에는 백성이라고 불리며 다스림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투표권을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며 나라의 정치를 비판하고 제안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름 하나에 이런 엄청난 정치적 변화가 담겨 있었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민국이라는 말은 희망이자 동시에 커다란 책임감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민국이라는 단어는 조선 왕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의 낡은 관습과 차별을 버리고 오직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들이 합심하여 이끄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임시정부 헌장 제1조에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호 자체가 곧 헌법이었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 나라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100년 전 이름도 없던 평범한 사람들이 총칼에 맞서며 외쳤던 그 간절한 이름이 바로 이 민국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권력자들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수많은 민중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민국은 단순히 체제를 설명하는 용어를 넘어 우리 민족이 근대화를 향해 내디딘 가장 용감한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심하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이름이 가진 진짜 무게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매일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민국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름 속에 담긴 이 혁명적인 선언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름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눈물겨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처음 울려 퍼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인 1919년의 일이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온 국토가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3.1운동 직후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머나먼 타국 땅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심장이 될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인 조선을 다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찬란한 역사를 상징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왕이 주인이었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회의장에 모인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신서구 선생은 아주 명쾌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한은 고종 황제가 선포했던 대한제국에서 가져온 이름이었습니다. 망해버린 제국의 이름을 왜 다시 쓰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주 중요한 답을 덧붙였습니다. 과거의 대한은 황제의 나라였지만 이제 우리가 만들 대한은 국민이 주인인 민국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딛고 일어나 더 높은 차원의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는 법통을 세우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우리가 만들 미래의 나라는 왕이 없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영토도 없고 국민도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는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곳곳에서 외교 활동을 벌일 때도 자신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주는 힘이 그만큼 컸습니다. 이름은 곧 국가의 정체성이고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왜 굳이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었을까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낸 선조들의 해안이 보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적 질서와 왕실 중심의 체제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진 현대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이름을 과감히 버리고 민국이라는 혁명적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곧 독립운동의 목표였던 셈입니다. 임시정부 시절의 대한민국은 비록 중국 땅을 떠돌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체계만큼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뽑으며 장차 해방된 조국에서 쓰일 국가의 기틀을 미리 닦아놓았습니다. 그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져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1945년 광복이 찾아왔을 때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를 두고 다시 논의가 있었지만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수많은 무명용사가 전쟁터에서 부르다 죽어간 그 이름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결국 1948년 제헌국회는 압도적인 지지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19년 상하이의 좁은 방에서 시작된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꿈이 1945년의 환희를 거쳐 1948년의 정부 수립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름 그 자체가 우리 근현대사의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을 잇는 튼튼한 다리와 같습니다. 사만에서 온 한이라는 전통 위에 민국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해 만든 이 이름은 우리 민족이 도달하고자 했던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일상은 100년 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짓고 지켜낸 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단순히 1948년에 태어난 신생 국가가 아닙니다. 1919년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연속성 위에 서 있는 유서 깊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품었던 뜨거운 열정과 그들이 꿈꿨던 위대한 나라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해왔던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이름을 한자 뜻대로만 풀이해서 큰 한민족의 나라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이 이름 속에 담긴 역동적인 역사와 치열했던 고민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아주 아쉬운 설명입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는 바로 대라는 글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대를 단순히 영토가 넓거나 기세가 위대하다는 뜻의 수식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라는 글자는 그런 단순한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 글자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가 가진 격식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을 큰 나라로 모시는 체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 시절 대라는 글자는 오직 중국의 황제국에만 붙일 수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이 국호 앞에 대를 붙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밑에 있는 나라가 아니며 전 세계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독립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즉, 크기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당당한 주권을 가진 나라라는 정체성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한이라는 글자를 단순히 민족의 이름으로만 국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민족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한을 그저 우리 핏줄을 뜻하는 말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은 고대 사만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치적 연합체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아주 깊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문명과 공동체를 이루어 왔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로서의 이름입니다. 단순히 우리 민족의 나라라는 뜻을 넘어 수천 년 역사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통 국가라는 자부심이 이 한 글자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오해는 민국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민국을 국민의 나라 혹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정도로 아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민국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체제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서양의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우리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번역해낸 단어가 바로 민국입니다. 이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나 특정 가문이 아니라 오직 국민 전체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국회에 직접 박아 넣은 것입니다. 단순히 국민이 많다거나 국민을 위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의 권력 그 자체라는 혁명적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설명들이 다소 피상적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단순화하다 보니 이 이름이 가진 날카로운 정치적 의미와 시대적 고뇌가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단순히 큰 한민족의 나라라고 가르치면 외우기는 쉽지만 그 이름 하나를 정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이 밤을 지새우며 토론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뜨거운 진심까지는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어별로 직역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오류도 큽니다. 대한민국을 글자 순서대로 풀이하면 역사적 맥락이 뚝뚝 끊어지게 됩니다. 이 이름은 단어들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장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의미를 제대로 풀이하자면 사만의 역사를 계승한 위대하고 당당한 국민들의 공화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사만은 우리의 뿌리를 대는 우리의 위상을, 민국은 우리의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완벽한 이름이 탄생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이름을 너무나 당연한 공기처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매일 부르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 집의 가계도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속에는 왕조 시대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국민이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안에 담긴 권력 구조의 변화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민국이라는 두 글자가 붙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과 보물 그리고 법과 제도는 더 이상 왕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산권과 통치권의 이전 사건이었으며 그 증명서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해석들을 바로잡는 과정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국뽕을 넘어 이 이름이 가진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전통과 현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못된 해석의 틀을 깨고 진짜 의미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걸맞은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대대손손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관이자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왕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거대한 이념 선언문입니다. 이 이름이 정해지던 그날 우리 민족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실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국가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역사에서 나라는 곧 왕의 것이었습니다. 왕이 곧 법이었고 왕의 말이 곧 진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은 그저 왕의 은덕을 입으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선택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주권은 왕 한 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여전히 황제나 왕을 중심으로 뭉쳐 있을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장 현대적이고 앞선 꿈을 꾸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강한 저항의 상징도 담겨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땅을 밟고 우리 이름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앞세워 싸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물러간 뒤에 세워질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이름 하나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강한 나라, 그리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 이름 속에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던진 메시지도 매우 묵직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있는 근대적인 국민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개한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 무대에서 우리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의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의 정신 역시 이 이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가 차가운 감옥에서 혹은 낯선 이국 땅의 전장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외친 대한민국은 단순히 글자 4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들이 신분 차별 없이 공부하고 내 이웃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이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사는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우리 국가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 네 글자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시대정신의 집약체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는 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이었다면 지금은 번영과 평화를 향한 의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담긴 정치 철학을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곧 책임감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름 속에 담긴 이 거대한 에너지는
훗날 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곧 이념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조에서 공화국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이끄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변화를 상징하는 깃발과 같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 명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인지를 약속한 거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름 속에 담긴 이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그 뜨거웠던 선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이름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으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의 여정을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사만의 역사를 계승한 국민의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지켜온 정통성과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신이 하나로 응축된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부르는 이 짧은 이름 속에는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의 적통을 잇는 이름입니다. 고대 사만에서 시작된 한이라는 글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되살려낸 이 이름은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국이라는 두 글자와 만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왕조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국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이룬 가장 혁명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자체가 곧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인 셈입니다. 이 이름이 있었기에 우리는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독립운동의 값진 결과물입니다. 이름조차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던 어두운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슴에 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조국이자 내 자손들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무명 용사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 담긴 이 소중한 가치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책임감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말은 곧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이 이름을 더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이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약속이자 자부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 도달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이자 역사적 산물입니다. 사만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의 주권을 선언하며 독립의 열망을 담아낸 이 이름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이름 아래서 하나로 뭉쳐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속에 이토록 뜨거운 역사와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와 운명을 결정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네 글자의 무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특별한 마음으로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역사에 대한 작은 자부심의 불씨를 지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희망을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우리 역사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